방금 소개받은 키스텝의 도계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회자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기술혁신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글로벌 국제 정세하고 기술혁신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주요 산업, 주로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산업의 공급망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주요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GVC 재편 동향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재연 토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감염병 창궐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재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빈번히 또한 장시간에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애로에 처해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경쟁도 격화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에서 보듯이 전 세계 불확실성 지수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쭉 몇십 년간을 보면은 제2차 걸프전 때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급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소버린 위기라든지 미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또한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했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확실성 지수가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기적인 추세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이에 따라서 자국 중심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급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GDP 규모로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국은 한 10위권 정도, 1992년에 10위권 정도를 유지했다가 지난 2008년도에는 중국이 한 3위권으로 올라갔죠. 최근에 2024년이죠. 최근은 아니고 이제 이건 예측치인데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1위의 GDP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선진국들이 특히 이제 미국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 거죠. 또한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은 AI 분야 여기 보면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빼고는 1위가 중국입니다. 한 10대 분야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3위권에 많이 있지만은 미국이 주로 대부분 2위권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급성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기존의 선진국들 입장에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됐고 지난 2018년도 트럼프 정부에서 화웨이에 제한 제재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이전에도 과거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 있어 왔죠.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구소련과의 어떤 경쟁이 있었고, 무역 관점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자기 어떤 국익을 위해서 많은 경쟁 내지는 이런 걸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몇십 년 됐지만은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통상, 국가 간의 이동, 물자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견제하는 그런 국가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1월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패권 경쟁이 어떤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 내지는 국가 간의 무역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는 거죠. 이처럼 국가 간의 유엔의 어떤 컴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은 이처럼 많은 어떤 국가 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통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은 이런 것들이 제약이 따르고 특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편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1년하고 한 반이 좀 안 됐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400명, 500명이었다 최근에는 뭐 600명을 넘어서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한 3, 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백신 개발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 다양한 어떤 사람들한테 이루어져야 될 접종이 편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도 일정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순환지수도 그랬고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그다음에 미국, 중국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를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빅파마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왔지만은 아직 전 세계적인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에 기반해서 국가의 어떤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무역이 단절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은 마비가 되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작년에 경험했죠. 아까 박강로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작년 2월에서 3월에 전 세계 완성차 업계들의 어떤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만에서 4만 개 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죠. 올해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많은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 창궐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또한 R&D 활동도 위축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월 기준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71% 정도, 약 70%의 공장이 자동차 완성차 업계 공장이 가동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 그리고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품, 특히 와이어링 하네스로 인해 가지고 가동을 중단한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충격입니다. 뭐 공급,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작년 초기도 그러고 지금 뭐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봉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어떤 물자라든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는 그 상황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동해야 될 물자나 서비스가 제약이 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가 이제 급감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죠. 이런 것들이 수개월 내지는 1년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고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올해는 좀 회복할 걸로 전망은 됩니다만은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그런 디플레이션을 겪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최근의 어떤 동향하고 정세를 살펴봤는데, 이제 GVC 특징,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배터리하고 우리 사람의 어떤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자전거만 보더라도 12개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그 다음에 기어박스, 어떤 특정 물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 내에서 과거에는 많이 생산도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러 국가, 여러 생산 단지에서 조달한 다음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GVC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제 무역하고 해외 직접 투자는 반드시 GVC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글로벌 GVC 밸류체인에 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GVC 유형은 이제 참여 유형에 따라서 전방 또는 후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제3국으로부터 물건을 부품을 조달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후방 참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데 그 나라가 다른 제3국에 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경우는 이제 전방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는 이제 각 기업별로 전후방 참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국제 무역에서 보면은 중국의 급성장, 약진이 현저하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죠. 주요국 미국과 독일, 뭐 일본 등이 이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이제 큰 글씨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한 3년치 통계로 보면은 중국의 급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국도 아직은 수출국 기준으로 하면은 1위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급성장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무역의 혜택을 누려왔던 선진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국 기준으로 해서 그려봤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전히 수입 기준으로 봐도 미국과 독일 등 영국 등의 기존의 선진국들이 그 밸류체인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1위이긴 하지만은 중국이 수입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급성장한 걸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급성장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등의 어떤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그 작년 통계 2019년 통계를 봐도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순이고 이런 어떤 주력 산업들은 주로 소재와 부품, 장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2000년도에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였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1위지만은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의 순서였는데 여기에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뀝니다. 조선은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가 2019년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이나 올해 통계로 나타나면 조선이 다시 올라갈 걸로 기대는 예상은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9년 통계를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 올라가고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간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은 중국의 어떤 조선 산업의 급성장이 지난 수년간 있어 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으로부터 어떤 수주량, 빼앗겼던 수주량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는데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재와 부품 산업인데 수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에서 소재와 부품 그 무역 흑자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출액 중에서 약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수입액 중에서는 약 34% 정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재와 부품은 산업의 기반이자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같이 동반 성장해야 우리가 GVC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보면은 지난 2019년 7월에는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가 있어 왔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라고 하는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적자가 최근에 보면은 쭉 보면은 아시다시피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일 160억 달러 규모에서 한때는 2010년도에는 250억 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40억 불 정도로 좀 낮아진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소부장 육성을 통해서 이룬 성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부품 소재라든지 이런 게 수출이 많이 늘었고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수입해 오는 물량이 많이 줄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은 소부장의 어떤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입선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넛크래커 상황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소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왔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강하고 여러 품목에 걸쳐서 많이 펼쳐져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파란색 영역이고 중국은 중국과 경합하는 영역이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데 한국과 중국이 좀 경합 품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의 어떤 상황, 통상 환경의 변화라든지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그 소재나 부품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여러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펼쳐져 있고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활동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비교적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해소를 해야 앞으로 그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GVC의 어떤 강점과 약점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제 수학 분석을 통해서 뽑아 봤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기업 지원이 많아졌고, 강점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력 산업들은 많은 내수 시장, 폭넓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의 어떤 성공 경험과 어떤 자신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중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우수 제조 기술은 굉장히 강점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 역량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GVC 차원에서 보면은 강점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점으로 보면은 그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많이 급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가는 영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약점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뭐 수십 년간의 어떤 축적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기술 격차, 이거는 뭐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에 있어서도 최근에 정부의 어떤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 부품 분야에서 많은 R&D 인력이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급의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지고요. 그다음에 원천 기술 부족은 요거는 뭐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의 어떤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특히 소재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걸리는 연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복을 해야 되고요.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R&D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주요국 특히 이제 우방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통상이나 기술 개발 차원에서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수요, 새로운 어떤 환경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캐치해서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는 이제 인력 차원에서의 어떤 단점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유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강화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좀 채용이 제약은 있지만은 유동성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좀 더 접근성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그 투자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해놔가지고 정부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도 배 이상 늘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정부의 어떤 계기로 인한 투자의 확대, 그 다음에 기업이나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소재와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쇼어링하고 수입선 다변화 의지죠. 물론 이제 코로나라든지 수출 규제라든지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외부 충격에 따른 의지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포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위기 영역입니다. 위기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국 중심주의, 그 다음에 기술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면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기 요인으로 짚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차원에서 조달이 문제가 되는데 가격 변동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됩니다. 위기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그 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수한 R&D 인력이 해외 유출로 또는 해외에서 학위를 한 R&D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남아있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 차원에서는 좀 위기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 양성 플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기술 패권주의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고, 이제 내부에 있는 기업들은 원가 QCD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임금 국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공급이 원활한 국가로 또는 시장이 넓은 국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우리 산업이 쇠퇴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나중에 이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GVC 재편 동향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VC도 변화하고 있는데, GV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와 그리고 해외 직접 글로벌 무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GVC와 관련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런 것들은 GVC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차원에서는 최근에는 과거에는 효율성을 찾아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고 어떤 산업단지로 입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어떤 대응성이 강한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대응 전략을 짤 때, 국가가 짤 때도 아까 소부장 2.0 전략을 소개를 해줬지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요인에서 GVC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응성 중심으로 대응성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지고요. 이제 공급망 다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안정성이 중시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가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이 보다 가속화되면서 이제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도 굉장히 급속하게 전환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각국의 GVC 재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코트라라든지 한국무역협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최근에 많은 국가가 GVC 재편을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통상 환경의 변화하고 혁신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3D 프린팅 기술 발달,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 환경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밸류체인의 어떤 형성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진화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영국에서도 뭐 이제 공급망 개편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어떤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GVC 개편을 준비를 해왔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라든지 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업 중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일부는 우리나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고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국가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대지진이라는 충격을 겪고 나서 조금 전에 준비를 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작년에는 이제 올해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준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망에 관한 조사 결과인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떤 GVC 재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GVC 재편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나타나는데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조금 다른 통계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약 68%가 부정적인 걸로 나타나고요. 중소기업은 약 41% 정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의견은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약 31.8%,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약 3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얼마나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문항인데 한 2,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약 41% 정도였고 또 일부는 4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기업도 약 39%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체감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패권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의 어떤 대응책으로 미국은 탈중국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겪었고 통상이라는 수단으로 중국의 어떤 기업과 중국을 제재하는데 이제 미국이 과거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을 동남아 국가나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폭스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그래서 생산량의 일부를 동남아로 이렇게 이전하는 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일본의 샤프나 교세라들도 등도 탈중국화의 어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분야인데 최근에 있었죠. 지난 4월 12일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라고 하는 이제 화상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만의 TSMC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GM,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특히 동맹국이나 우방국들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것들 면밀히 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올해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단기간에는 공급량을 쉽게 늘리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 효과가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그 대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현과 토인데 앞에 1번부터 3번 여기는 이제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GVC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도 있고 산업기술 정책도 있고 중소기업 정책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움직이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대응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계성 그리고 부처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만 직접 지원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세제 지원도 필요하고 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입니다. 대중소 협력 강화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또는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쉽게 협력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런 것들을 뭔가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기술 갭이라든지 인력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은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밴드웨건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계가 가면은 300에서 500개의 그 납품업체가 같이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런 밴드웨건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탄소 산업이나 다른 어떤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수직적인 하청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리쇼어링하고 뭐 이런 건 아까 뭐 박강로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 내지는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CD, 코스트, 퀄리티, 납기, 딜리버리 이러한 어떤 기업 차원에서 어떤 효율성과 수익성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적응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기에 대한 외부 충격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뭐 예컨대 최근에 앞으로 나타날 탄소 중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선진국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 분야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핵심 기술 개발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이 좋으면은 그거는 제품으로 구현이 돼서 시장에 출시가 되는 건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조사를 해보면은 기술 개발 투자에 사실은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기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해야 된다. 예를 들면 탄소융합, 탄소 관련된 내용은 물론 일본의 토레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해왔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기업들도 수십 년간 해왔는데 그러한 기존의 어떤 선진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과 기술을 우리가 단기간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통적 제품이 아니라 어떤 고부가가치로 시야를 돌리면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혁신 기술 개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과 어떤 대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지금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드렸는데 제가 같이 여기에 제가 온 거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든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